당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울산 시내의 낡고 허름한 부동산 중개소 안에서 일하는 중년 남성을 지금 바로 주목하십시오. 그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봉 1억 원을 받으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왕으로 불리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킹산직이라 부르며 평생 걱정 없이 돈을 버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직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퇴직금을 안고 나온 그의 통장은 단 2년 만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비참하게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울산 공장에 남아있는 것은 곧 단종될 운명에 처한 낡은 구형 모델들 뿐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려하고 비싼 신형 모델들은 이미 아산과 체코 등 로봇이 기다리는 다른 지역으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2026년 1월 현대차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양산하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바로 다음 날 주가가 무려 16%나 급등했던 이유는 로봇 공장이 가져올 압도적인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로봇이 인간과 달리 밥을 먹지도 않고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단순하고도 냉혹한 진실에 열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울산 공장 생산직 수천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을 당신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강력한 노조 때문에 강제적인 정리해고는 없었지만 회사는 55세 이상에게 달콤해 보이는 특별 퇴직금을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그 돈을 믿고 치킨집과 카페를 차렸던 수많은 가장들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평생 매년 1억 원을 벌던 당신의 이웃이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로 순식간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킹산직의 몰락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에 보내는 섬뜩하고도 조용한 경고음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점은 2017년 8월 현대차 울산 공장의 뜨거웠던 파업 현장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합원 5만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86%가 파업에 찬성하며 거대한 공장을 멈춰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기본급 인상과 순이익의 30%라는 막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회사와 강하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자 울산 공장의 5개 라인이 전부 멈췄고 하루 생산량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4일 동안 이어진 긴 파업으로 인해 공장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노조는 결국 원하는 돈을 받아내며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날 회사는 아무도 모르게 전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파업 24일 동안 생산되지 못한 차는 8만 9천 대에 달했고 그 금액은 무려 1조 8,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공장이 멈춰선 동안 회사는 매일 787억 원씩 허공에 돈을 태우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조가 투쟁을 통해 얻어낸 돈은 2,300억 원이었지만 회사가 잃어버린 돈은 그 8배가 넘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손실은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와 메꿔졌는지 당신은 지금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당신과 같은 소비자였으며 아이오닉 출고가는 900만 원이나 인상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이었으며 그들은 임금 동결이라는 차가운 통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꿈을 꾸던 청년들이었으며 예정되어 있던 신규 채용 900명의 자리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5만 명의 노조원이 이익을 보기 위해 무려 85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경제적 손해를 떠안아야 했던 비극적인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밤 현대차 본사 20층 회의실로 이어집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던 그 방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똑같은 파업이 반복되어 회사를 멈춰 세울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미래를 직감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파업을 절대 하지 않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섬뜩한 해결책을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봇 공장이었으며 그날의 결정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연간 6천억 원씩 5년 동안 3조 원을 로봇에 쏟아붓겠다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그 자리에서 확정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2017년 50대에 불과했던 로봇은 4년 만에 500대로 10배가 폭증했습니다.
2025년에는 1,500대로 늘어났고 이제 곧 3만 대의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들이 공장을 멈춰 세웠던 그 24일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완벽한 로봇 공장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에게 일자리를 위협받는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현재 실제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그들의 평균 연봉은 9천만 원이며 성과급을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에 도달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의 3배가 넘는 이 금액은 고졸 학력으로 상위 5% 소득을 올리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막대한 돈이 도대체 어디서 솟아나고 있는지 전 세계 경쟁자들과 비교하며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중국 자동차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가 1년 동안 땀 흘려 받는 돈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술 강국 독일의 폭스바겐은 7,200만 원이며 옆 나라 일본의 도요타조차 6,8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생산직은 이들보다 훨씬 높은 1억 2천만 원을 받지만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을까요? 현대차, 울산 공장의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자동차는 고작 4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현대차의 미국 공장 노동자는 1년에 84대를 만들어내며 거의 2배의 효율을 증명합니다. 왜 같은 회사의 공장에서 이런 충격적인 생산성 차이가 벌어지는지 당신은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야 합니다. 울산 노조는 오랜 시간 동안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늦추고 쉬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왔습니다. 노동 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개인에게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재앙입니다. 차 한 대를 만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산량은 줄어들고 매출은 감소하며 기업의 이익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울산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매년 10%씩 가파르게 떨어지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로봇과 타협한 아산 공장의 생산량은 매년 15%씩 상승하며 울산의 물량을 조용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0년 동안 울산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눈치채셨습니까? 같은 기간 울산에는 3조 원이 투자되었지만 아산에는 그 3배에 가까운 8조 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노조는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자동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파업을 불사하는 동안 회사는 조용히 지갑을 닫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그랜저와 제네시스 같은 핵심 모델들이 울산이 아닌 다른 공장으로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3년 아이오닉 6마저 체코로 떠나버렸고 울산 공장에는 이제 낡고 병든 모델들만 쓸쓸히 남겨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울산 공장이 이제는 서서히 불이 꺼져가는 사양 산업의 섬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인원 또한 급격히 줄어들어 불과 4년 만에 7천 명이 공장을 떠났지만 아무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정리해고라는 단어 대신 55세 이상에게 평균 3억 원이라는 달콤한 특별 퇴직금을 쥐어주며 유혹했습니다. 평생 월급만 받던 사람들에게 일시불로 지급된 3억 원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아든 순간 그들은 보호막이 사라진 차가운 정글 한복판에 홀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55세의 고졸 생산직 노동자를 높은 연봉을 주며 환영해줄 기업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치킨집과 카페, 창업이라는 붉은 바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6개월 만에 폐업 신고를 하며 평생 모은 퇴직금은 허공으로 허무하게 증발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이 완전히 바닥나는 데는 단 2년이라는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서 월 180만 원을 받으며 집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어제의 킹산직이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공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안전하지 않으며 서서히 다가오는 종말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울산 공장 생산직의 평균 나이는 53세이며 전체 인원의 70%가 50대 이상인 늙은 공장입니다. 지난 5년간 신규 채용은 고작 200명에 불과했고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는 조직은 천천히 괴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1,000명씩 뽑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똑똑한 젊은이들은 울산 공장을 필사적으로 기피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소문은 이미 바닥까지 퍼졌으며 현명한 지원자들은 로봇 공장이 있는 아산이나 전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인력이 늙어가고 공장이 비어가는 동안 회사는 2026년 1월 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충격적인 대안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인 CES 무대 위에 오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89kg을 가진 이 로봇은 사람과 똑같은 크기로 관중을 압도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자연스럽게 걷고 손을 흔들며 심지어 백덤블링까지 해내며 인간의 신체 능력을 완벽하게 모방했습니다. 현대차 CEO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로봇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의 몫을 해낸다는 계산을 대입하면 이는 9만 명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재 현대차 국내 전체 생산직이 3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완벽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발표 다음 날 주가가 16%나 폭등한 것은 시장이 이 잔인한 세대 교체를 환영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증권가는 현대차를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 로봇 대장주로 재정의하며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을 배제하고 인간 용접공과 아틀라스 로봇의 성능을 냉정하게 비교한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만 합니다. 숙련된 인간 작업자가 부품 한 개를 용접하는데 200초가 걸리며 불량률은 1.5%입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180초 만에 작업을 끝내고 불량률은 0.2%로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정밀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속도가 아니라 인간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로봇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인간이 3만 6천 개를 생산할 때 로봇은 무려 17만 5,200개를 쏟아냅니다. 단 한 대의 로봇이 인간보다 5배나 많은 물량을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낸다는 뜻입니다. 생산성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부품, 당, 생산 비용의 잔인한 격차에 숨어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인간이 만든 부품 하나의 비용은 계산해보면 2,778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유지비가 적게 드는 로봇이 만든 부품 하나의 비용은 고작 92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2,700원과 92원이라는 30배의 비용 차이 앞에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매출 60조 원의 거대한 울산 공장은 매년 10%의 확률로 파업이라는 멈춤 버튼이 눌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로봇 비율이 70%에 달하는 광주 공장의 파업 확률은 완벽하게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머리띠를 두르지도 않고 주 4일째 근무를 시켜달라고 회사에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는 로봇 앞에서 노조의 강력한 투쟁 방식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는 임원이라면 과연 시한폭탄 같은 울산과 평화로운 광주 중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2024년 이후 출시된 신차 7종 중 6종이 울산이 아닌 다른 공장에 배치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울산 공장에는 이제 단 한 개의 신차만이 외롭게 배정되었을 뿐입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 주인이 되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용접의 100%와 도색의 90%를 로봇이 처리하며 사람은 단지 그들을 관리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산 공장 노동자 한 명이 관리하는 로봇은 5대지만 울산은 고작 한 대라는 사실이 생산성의 격차를 만듭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단 2,000명의 노동자가 1년에 100만 대를 생산하며 압도적인 효율성을 전 세계에 과시합니다. 반면 현대차 울산 공장은 무려 3만 명이 매달려 똑같이 100만 대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15배의 격차입니다. 제조업에서 단순 반복 노동을 하는 인간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으며 고임금 단순직은 이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이후 당신에게 실제로 벌어질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어느 날 공장 게시판에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교육을 알리는 공지가 조용히 붙을 것입니다.
퇴근 후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6개월 과정의 무료 교육은 로봇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는 생존 수업입니다. 전체 생산직 1만 7천 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을까요? 놀랍게도 고작 300명만이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인원의 1.7%에 불과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게시판 댓글에는 12년 경력인 나보다 로봇이 잘할 리 없다는 근거 없는 오만과 착각이 가득했습니다. 5만 명이나 되는 거대 노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골치 아프게 공부하느니 차라리 특근을 뛰며 당장 현금을 챙기겠다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2027년 1월 교육을 이수한 300명은 로봇 관리자로 발령받으며 연봉이 1억 2천만 원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반면 2027년 6월 아산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 500대가 투입되면서 잔인한 인원 감축이 시작되었습니다. 1,500명이었던 인원이 800명으로 줄어들었고 700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점은 로봇 교육을 받은 300명 중 해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공부하지 않았던 기술 미보유자들이었습니다. 2028년 1월 울산 공장에는 아틀라스 1000대 투입이 결정되고 3,000명 규모의 인원 감축이 예고되었습니다. 2026년 로봇 교육을 악착같이 이수했던 300명은 전원 생존하여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반면 교육을 외면했던 1만 6,700명 중에서 3,000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차가운 칼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률로 계산하면 18%이며 동료 6명 중 1명은 반드시 짐을 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울산 공장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당신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공장이 문을 닫는 시점은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냉정한 현대차 경영진은 이미 울산 공장 없이도 회사가 완벽하게 굴러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아산과 전주 그리고 해외 공장으로 생산 기지를 치밀하게 분산하여 울산이 멈춰도 회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지역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는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대차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울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밤새워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뾰족한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울산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직면한 거대하고 구조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군산에 있던 GM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 지역 경제가 어떻게 초토화되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광주 기아 공장 역시 불안한 미래 앞에서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제조업의 기반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뼈저리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킹산직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했던 그들의 화려한 시절은 사실 짧은 호황기가 만들어낸 신기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전, 그리고 자동화가 일상이 되기 전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일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세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파도 앞에서 그 달콤했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생산직으로 일하며 연봉 1억 원을 받는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의 노동자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거나 그들이 게을렀다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고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현실에 있습니다. 노조가 강해져서 고임금을 요구할수록 자본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용이 더 저렴한 다른 곳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노동 강도를 낮추어 편안함을 추구하면 생산성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결국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설비 투자를 막아서 자동화를 지연시키면 공장은 낡고 병들어가며 결국 시대의 흐름에 밀려 도태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면 공장이 망하고 공장을 살리려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하는 잔인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며 이 제로섬 게임에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17년 8월 24일간의 파업이 진행되던 바로 그날, 회사는 로봇 공장을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을 할수록 공장 안에는 보이지 않는 로봇들이 하나둘씩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글수록 세상은 그들을 고립시키고 더욱 빠르게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는 항상 당신의 눈앞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거짓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어제의 눈부신 성공이 오늘의 처참한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 앞에도 울산의 노동자들처럼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서서히 침몰하는 배에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까? 시간은 당신의 결단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냉혹하게 미래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킹산직의 몰락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제조업의 현장에서 시작된 이 자동화의 물결은 곧 서비스업과 사무직을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쓰나미처럼 번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로봇이 당신의 책상을 차지하고 인공지능이 당신의 판단을 대신하는 날이 오면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평범함이 당신을 지켜주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댐이 무너졌다고 화를 내거나 파도를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300명의 노동자가 보여주었듯이 유일한 생존 전략은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파도 위로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사가 평생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달콤하고 나태한 믿음을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동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회사를 욕할 때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낯선 로봇 언어를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생존을 선택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국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당신이 매일 처리하는 업무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일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1순위 후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회사 내 영향력이 오로지 근속 연수나 직급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계급장을 떼고 시장에 나갔을 때 당신을 증명할 무기가 없다면 당신은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하나라도 제대로 익힌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아니요라면 당신은 이미 도태되고 있는 중이며 단지 그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킹산직의 비극은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높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든지 당신을 계산기 밖으로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봇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로봇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설계자의 위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사람만이 기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사표를 낸다면 회사가 당신을 대체하는데 며칠이나 걸릴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그 기간이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위기감을 느끼고 생존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변화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사정을 봐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버려야 하며 오직 실력만이 당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가 될 것입니다. 울산의 텅 빈 공장에서 들려오는 기계들의 차가운 구동음이 바로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미래의 소리임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는 대신 문을 열고 기계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단순한 장난감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생존 도구인지 점검하십시오.
정보의 바다에서 순간의 즐거움만을 쫓는다면 당신은 결국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서서히 대체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이용해 세상의 변화를 읽고 남들보다 먼저 공부한다면 당신은 알고리즘의 주인이 되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킹산직의 몰락은 한 시대의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방식대로 살면서 미래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익숙한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며 저 중에서 무엇이 로봇으로 대체될지 냉정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가득 찰 그 낯선 풍경 속에 과연 당신이 서 있을 자리가 남아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대학 시절 전공 필수라며 억지로 샀던 경제학 개론서가 아직 서재에 꽂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폐지 수거함에 던져버리십시오. 냄비 받침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절대 원칙은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금융판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윤전기를 돌려 시장에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하면 돈의 값어치인 금리는 곤두박질 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이치인데 지금 우리 채권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죽어가는 시장 살리겠다고 수조 원 단위의 돈주사를 꽂아넣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보란듯이 연중 최고점을 뚫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입니다. 불을 끄겠답시고 물을 끼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휘발유여서 불기둥이 더 거세게 솟구치는 이 기괴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금융시장의 발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엔진실이 이미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끔찍하고 강력한 파열음입니다. 오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채널을 돌리신다면 다가올 2026년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킬 마지막 구명조끼마저 잃게 될 겁니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PF 폭탄이 만든 미스터리.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30년차 소장인 나도 이런 생지옥은 처음이다 라며 절규하는 건설 현장의 참혹한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영상 끝자락에는 여러분의 생존 여부를 가를 5가지 생명줄 지표까지 모조리 공개할 예정이니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해독하려면 먼저 한국은행 총재의 뇌구조부터 파헤쳐봐야 합니다. 그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물가 잡고 환율 방어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왜 제 발등 찍는 자충수를 두고 있을까요? 사실 그들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밀어야만 하는 마지막 패, 스스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독배를 마시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공포의 실체, 바로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우리 경제를 응급실에 실려온 중환자로 치환해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오른쪽 다리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궤저병에 걸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당장 그 다리를 잘라내야 목숨이라도 건지는데 병실 밖에서 환자 가족과 지인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리는 절대 못 자른다! 그 다리가 우리 집안 밥줄인데 무조건 살려내라! 정치권과 건설 카르텔, 그리고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몰빵된 여론이 한국은행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형국입니다. 결국 의사인 한국은행은 메스를 내려놓고 대신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통제의 이름이 바로 유동성 공급이라는 허울 좋은 돈 풀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역설이 터져 나옵니다. 시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하이에나들은 이 상황을 엑스레이 찍듯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사기를 쥔 손을 달달 떨고 있다는 걸 그들은 이미 간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정도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내부가 훨씬 썩어 문드러졌구나. 저거 지금 산소호흡기 때문에 바로 심정지우겠네. 한국은행이 의도했던 시장 안정이라는 시그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자력으로 숨도 못 쉬는 중환자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 따윈 없습니다 라고 전 세계의 확성기에 대고 자백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불안감이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대한 이자 청구서로 되돌아옵니다. 너희 나라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돈 빌려 가려면 웃돈을 훨씬 더 얹어줘.
이게 바로 돈을 찍어내는데도 금리가 발작하듯 치솟는 K금융쇼크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려내지 못하고 썩히고 있는 환부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하길래 감히 수술할 엄두도 못 내고 벌벌 떠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 숫자가 감추고 있는 섬뜩한 공포를 직시해야 합니다. 조 단위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을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십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 막대한 자금이 지금 부동산 PF라는 이름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우리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덩어리가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당장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 우려 등급만 추려도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20조 원이면 서울 한복판에 대단지 아파트를 수십 개 짓고도 남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은 이 폭탄 파편이 튀는 방향입니다. 건설사가 자빠지면 단순히 건물이 흉물로 남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에 돈을 대준 저축은행 금고가 텅 비게 되고 부실 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은 파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천만에요. 저축은행에 자금을 대던 증권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공포는 결국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 창구까지 뱅크런의 불길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시스템 멜트다운, 즉 금융 시스템 전체가 뜨거운 불판 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대재앙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괴물은 지난 수년간 우리의 탐욕과 방관이 키워낸 끔찍한 혼종입니다. 초저금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해 앞뒤 잴 것 없이 땅을 파헤치고 빚을 내던 금융사들의 탐욕. 여기에 부동산 붐을 일으켜 표심을 잡으려 했던 정치권의 셈법이 맞물려 만들어낸 괴물 같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광란의 파티는 막을 내렸습니다. 고금리라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자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져 있던 부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당 불가능한 부채의 쓰나미가 방파제를 넘어버린 말 그대로 통제 불능의 임계점입니다. 아직도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어떻게든 막아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분들이 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가 곳간도 바닥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그 대가는 살인적인 고물가와 금리 폭등이라는 칼날이 되어 서민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의 비명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치사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비극이 잉태된 운명의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터진 환부를 과감히 수술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에 우리는 상처를 덮고 외면하는 최악의 패착을 두고 말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사건을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2년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며 떠들썩했던 둔촌 주공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12,000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공사가 멈춰섰을 때 대한민국 건설판 전체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바로 그때가 우리 경제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시장 논리대로라면 사업성이 없거나 자금줄이 막힌 현장은 망하는 게 순리였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때 환부를 도려내고 구조조정을 감행했어야만 경제라는 토양에 새싹이 돋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정반대로 역주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둔촌 일병 구하기라 불릴 만큼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죽어가는 프로젝트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줬습니다. 빗장을 풀고 나랏돈으로 보증을 서주고 전매 제한까지 풀어주며 시장에 아주 고약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바로 대마불사라는 잘못된 신화입니다. 덩치만 키워놓으면 나라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오만한 믿음이 시장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건설사와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 따위는 집어치우고 일단 판돈부터 키우고 보는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사이즈가 크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거라는 도덕적 해이가 전염병처럼 번진 겁니다. 2022년에 작은 종기였을 때 째버렸다면 지금 같은 생지옥은 없었을 겁니다. 3년간 방치하고 억지로 영양제를 주입해 키운 이 부실 덩어리는 이제 우리 경제의 뼈와 살을 파먹는 말기 암세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꽂아준 링거 덕분에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속은 새까맣게 타버린 좀비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망가진 시스템이 상식 밖의 기괴한 사기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면 아래서 어떤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금융권 수치상으로는 뜨거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 건설 바닥은 빙하기 그 자체입니다. 아니, 현장 자체가 증발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 현장은 악성 미분양, 미친 듯이 솟구친 자재비, 그리고 목을 조르는 고금리라는 죽음의 삼각지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최소한의 양심과 감시 기능이 마비되자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엽기적인 사기 행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유령 아파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행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분양 대금과 가짜 호시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을 댕겨 쓴 사건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내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밀어넣은 분양자들은 나중에서야 내 집이 허공했던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괴물 같은 범죄를 방관한 시스템의 무능입니다. 돈을 대준 금융사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 쪼가리만 믿고 돈을 퍼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마 국가기관이 보증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며 국가를 믿었던 죄 없는 서민들만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이런 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평생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증언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밥벌이로 30년 넘게 망치질을 해오셨다는 한 목스님의 인터뷰가 잊히질 않습니다.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일은 있는데 돈이 안 돌았다면 지금은 일감 자체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통계 수치가 이 참상을 증명합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개월 연속 곤두박질 치며 18만 개의 일자리가 공중분해됐습니다. 우리네 가장들의 지갑이 말라가는 사이 그 빈자리는 헐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작업 인력, 바닥을 치는 시공 숙련도. 지금 우리는 소위 순살 아파트라 불리는 부실 시공의 공포가 단순한 괴담이 아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도대체 왜 경제학의 기본 원칙까지 무시하며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걸까요? 정책 이반자들의 무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건설 카르텔과의 검은 유착 때문일까요? 진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섬뜩한 한국 경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부동산 부양에 목을 맬까요? 단순한 판단착오나 유착관계 따위로 설명될 수준이 아닙니다. 정답은 뼈아플 정도로 구조적인 모순 그 자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함이 반도체나 제조기술이 아닌 오직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낡은 엔진에 의존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민간 신용총액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를 합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비율을 아십니까? 무려 5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OECD 주요 선진국들이 20에서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해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동산 몰빵 기형 경제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편중이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타이타닉호가 망망대해를 건너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보조 엔진은 거들 뿐, 배를 실제로 추진하는 메인 엔진은 부동산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엔진을 멈추거나 터뜨리는 순간 배는 단순히 정지하는 게 아니라 심해로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스템 붕괴의 공포가 정책 결정자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결정적인 족쇄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집값 하락은 곧 지지율 폭락을 의미하고, 경제 관료들에게 부동산 붕괴는 자산의 70%가 묶인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증발하는 대공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서 아무리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부르짖어도 결국 결정된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대한 부동산 인질극 앞에서 당국은 무릎을 꿇었고 고장난 엔진에 억지로 유동성 기름을 들이붓는 비정상적인 정책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이 위태로운 안정감은 사실 미래 세대가 써야 할 불을 미리 당겨와 막고 있는 가짜 평화에 불과합니다. 엔진이 과열로 비명을 지르고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연료를 더 주입하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과거 유사한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가졌지만 정반대의 처방으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이 보여준 냉철한 구조조정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썩은 살점을 도려내고 경제의 새살을 돋게 했는지 그 창조적 파괴의 비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사례와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1990년대 초반 스웨덴 역시 지금의 우리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지금의 우리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드뱅크라는 서슬 퍼런메스를 즉각 꺼내들었습니다. 은행들이 끌어안고 있던 부실 채권과 썩은 자산들을 장부상의 희망 가격이 아닌 처참한 수준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강제 매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즉시 확정지어야 했고 기존 주주들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가 곡소리를 냈지만 스웨덴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당장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가 경제라는 몸통 전체가 폐혈증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대수술을 감행한 결과 스웨덴의 금융 시스템은 불과 3, 4년 만에 기적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박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할 것을 죽여야 산다는 시장 경제의 냉혹한 진리, 구조 조정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환부의 고통을 직면하기 싫어서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삼키고 있는 꼴입니다.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을 털어내는 대신 캠코 같은 공적기관을 동원해 쓰레기 자산을 비싸게 사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며 폭탄 돌리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시장 논리에 의해 퇴출당했어야 할 좀비 건설사들이 정부가 꽂아주는 유동성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는 동안 정작 혁신을 주도해야 할 건전한 기업들의 자금줄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스템의 직무유기입니다. 정치권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관료들은 내 임기 안에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 급급할 뿐 여러분 개인의 계좌와 자산을 지켜줄 여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기 직전인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는 여러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환상을 버리고 가장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각자 도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가올 2026년의 대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방어할 마지막 나침반을 공개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생존 지표에 집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국가는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 할 뿐 여러분의 노후 빈곤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충격파가 몰려오는 지금 여러분의 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속도계와 연료 게이지 같은 계기판이 고장나 있다면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 폭풍 2026년의 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5가지 생존 신호를 공개하려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해야 할 필수 지표들입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발작입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데도 금리가 멋대로 튀어오른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내부 엔진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재 3% 중반에 머물던 금리가 4% 벽을 뚫고 수직 상승한다면 시스템의 균열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해야 할 지표는 공포의 척도인 원달러 환율입니다. 국가 경제가 침몰할 조짐을 보일 때 가장 먼저 짐을 싸서 탈출하는 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영리한 외국계 자본입니다. 이들이 한국 시장을 손절하고 떠나는 순간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만약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370원을 넘어 1500원 선까지 위협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황을 넘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최악의 조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1분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달러 자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세 번째 지표는 국가의 비상금, 외환 보유고 잔액입니다. 환율 방어 전쟁이 시작되면 중앙은행은 곳간을 열어 달러를 시중에 쏟아부으며 방어선 구축에 나섭니다. 약 4,300억 달러 규모인 외환 보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타난다면 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지급할 탄약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알 없는 군대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입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전체 평균이라는 통계의 함정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심시키기 위한 착시일 뿐입니다. 진짜 뇌관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기초 체력이 약한 금융권의 실질 연체율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위험 수위인 10%를 넘나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미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징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장의 큰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프로들은 입으로 떠들며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도 주문이라는 행동으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주식과 채권을 수조 원어치씩 투매하며 한국을 떠난다면 침몰 직전의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엑소더스에는 개미 투자자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악재가 반드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의 계기판 중 3개 이상의 빨간불이 켜졌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금을 달러나 금,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피난처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고작 우산 하나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튼튼한 벙커 안으로 대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경제 관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매일 아침 생존 확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갈림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머리로 시장을 관망하며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린 소수의 승부사들은 어땠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우량 자산을 줍다시피 쓸어 담으며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가올 2026년이 여러분에게 처참한 파산의 해가 될지 아니면 계층 이동의 원년이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닌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돕는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 여러분은 가장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경제 생존 버튼을 누르십시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말고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끝까지 사수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위기관리 전략에 작은 통찰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본 영상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견해이며 모든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어떤 처방도 먹히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지금처럼 피부로 느껴진 적이 또 있었을까요? 금융당국이 사활을 걸고 방어하던 환율 1,480원 저지선이 결국 힘없이 뚫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변동을 넘어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최후의 심리적 방파제가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마주할 현실은 역대급 쓰나미가 되어 시장을 덮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율은 이미 1,481원을 넘나들며 폭주하고 있고 이제는 환율 1,500원 시대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율 폭등은 결국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이라는 쌍끌이 악재를 불러와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무려 8.2%를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7%대 금리만 가도 국가 부도 위기라며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8%를 넘어 8.2%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살인적인 금리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자 부담 증가가 아닙니다.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수많은 대출자들에게 내려진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살인적인 이자 폭탄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제 태풍의 종착지는 어디일지 오늘 아주 냉철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주의 경보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여러분의 전 재산과 생존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총알까지 끌어다 쓰고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깎아주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어치를 내던지며 탈출 러시를 감행하고 있고 대장주인 삼성전자마저 그 매도 폭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정부의 필사적인 방어책들이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닥쳐올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환율 1480원 돌파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탄조끼가 뚫렸다는 비명소리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지표의 등락이 아니라 우리 가계의 실질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공포스러운 선전포고입니다. 고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생필품의 원가와 에너지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환율 그래프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입니다. 지난 6월 1365원이었던 환율이 10월에 1424원을 뚫더니 이제는 1480원이라는 마의 벽까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미친 상승 속도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목격했던 아주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징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 구조상 환율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 고통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폭등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1월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나 급등하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생산자 물가 또한 석 달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숫자가 무색하게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3% 턱 밑까지 차올라 숨이 턱턱 막힙니다.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물가는 2% 초반이 아니라 중반을 넘어 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정석이지만 이미 빚더미 위에 앉은 가계와 한계 기업들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는 건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환율이 고물가를 부르고 고물가가 다시 고금리를 강요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셈인데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시장의 침몰 냄새를 맡고 자금을 썰물처럼 빼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조차 외국인들의 투매 공세에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막 방아쇠가 당겨진 이 환율 발작이 과연 우리의 밥상 물가와 대출 이자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지 상상만 해도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에 남는 것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 이자 고지서뿐일 겁니다. 과연 은행들은 이 혼란을 틈타 우리에게 얼마나 가혹한 이자율을 들이밀고 있을까요? 환율이 미친 듯이 뛰면 은행권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달러 빚은 늘어나고 당장 융통할 현금은 필요한데 시장에 돈맥경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를 높은 금리로 찍어내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수치가 포착됩니다. 90일 일몰 CD 금리가 무려 2.85%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지난 8월 초 은행 기준 금리 아래에서 머물던 시절과 비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등세입니다. CD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원가 자체가 비싸졌다는 뜻이며 은행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대출자들에게 떠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은행놈들이 손해를 떠안을 리가 없죠. 그 부담 고스란히 여러분 이자에 태워서 넘기는 게 그들의 비정한 생리입니다. 진짜 지옥문은 변동형 주담대의 척도인 코픽스가 발광하면서 열립니다. 지난 10월 0.03% 오르면서 슬쩍 간을 보더니 11월엔 0.05%, 그리고 이번 12월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뛰었습니다. 무려 0.24%포인트나 폭등하며 경악스러운 수치를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곱비 풀린 망아지 꼴입니다. 수치보다 더 소름 돋는 건 속도입니다. 단 2달 만에 상승폭이 8배나 가파라졌다는 건 지금 금융판이 통제 불능 상태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빼박 증거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철저히 돈놀이하는 이익 집단이라는 걸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돈 구해오는 비용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 대출 문턱은 당연히 높아지죠. 금리 천장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아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요지부동인데 왜 내 이자만 오르냐며 분통 터뜨리는 분들 많으시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금리는 이미 정부 소나기를 벗어나 제멋대로 미쳐 돌아가는 독자 노선을 탔으니까요. 이런 돈맥경화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피를 보는 건 결국 신용 낮은 서민들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산 영끌족들입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고작 몇만 원 더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의 원금 상환 시나리오 자체가 박살나는 그야말로 거대한 재앙이 이미 현관문 앞까지 들이닥쳤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이 기를 쓰고 현금 쟁여두는 건 닥쳐올 충격에 대비해 방공호를 짓는 겁니다. 그 방공호 쌓는 벽돌, 바로 여러분이 피눈물 흘리며 낸 이자로 만드는 거죠. 이자 폭탄이라는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타들어가는 불꽃 멈출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그럼 대출 현장의 민낯은 얼마나 더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4% 대출이라는 파라다이스, 이제는 박물관에 나가야 볼 수 있는 유물이 돼버린 걸까요? K뱅크 대출 금리 상단 8.2%.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처음엔 헛것을 본 줄 알고 홈페이지를 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점 하나 안 틀리고 똑똑히 박혀 있더군요. 인터넷 은행인 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표를 뜯어보니 6개월 변동 금리 기준 최저가 4.54%까지 치솟았고 최고 금리는 무려 8.19%에 달합니다. 3개월 신규 코픽스는 더 가관이라 하다니 4.44%인데 상단은 정확히 8.2%를 찍으며 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흉내를 내는 5년 주기형 대출조차 상단이 7.8%에서 8%를 향해 질주 중입니다. 이제 웬만한 신용 등급으론 7% 아래 금리는 구경도 못하는 세상이 온 거죠. 인터넷 은행이라 유난 떠는 거 아니냐며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 계시죠? 시중 5대 은행 사정은 더 처참합니다. 농협은행을 볼까요? 혼합형 주담대 상단이 이미 6.14%를 뚫었고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6.21%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습니다. 더 골 때리는 건 하나은행입니다. 아파트론 혼합금리 하단이 무려 4.926%라니요. 시중 은행 금리의 마지노선인 하단이 5%에 육박한다는 건 금융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사실상 모든 대출자가 5% 넘는 고금리 족쇄를 찾다는 소리죠. 상단 금리 역시 6.3%를 향해 미친 듯이 치닫고 있어 조만간 7%, 8% 선도 차례로 깨부술 거란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흐름대로라면 하단 6%, 상단 10% 시대를 각오해야 할 판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사태죠. 이름만 대면 아는 은행들이 이 정도로 휘청인다는 건 자금줄이 꽉 막혔거나 돈 구해오는 비용이 감당 불가 수준으로 터졌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빚내서 집 산 분들 이제 한 달 벌어이자 메우기도 벅찬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거대한 뇌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백날 대책 쏟아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은행 창구 전광판에 저 잔혹한 숫자가 바뀌지 않는 한 서민들의 비명은 계속될 테니까요. 도대체 이 미친 금리 발작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은행 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장부인 채권 시장에서 훨씬 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는 얼음장인데 시장금리는 왜 불기둥일까요? 범인은 바로 곱비 풀린 국고채 금리입니다. 정부가 돈 빌리는 이자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는데 일개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올해 5월만 해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3%대에서 아주 얌전하게 놀았습니다.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3% 장벽을 보란듯이 뚫어버리더니 이제는 3.026%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찍고 있습니다. 장기경제 나침반인 10년물 국고채는 무려 3.329%까지 솟구쳤고 30년물 역시 3.2% 중반을 기록하며 전방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죠. 기준금리보다 무려 0.5%포인트 이상 높은 이런 기형적인 역전 현상. 이건 시장이 한국은행의 통제력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초비상 시그널입니다. 국채금리가 이토록 거칠게 날뛰는 상황이라면 다음 타깃은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회사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보강 없는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마의 3.5% 벽을 뚫어버렸고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 부담에 짓눌린 기업들이 결국 투자를 접고
채용문까지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가계소득 급감으로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가 완성됩니다. 아직도 한은의 금리 동결만 믿고 버티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금리라는 거대한 해일이 기준금리라는 얄팍한 모래성을 이미 집어삼킨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금리 발작 현상을 조종하는 진짜 배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심리적 공포가 탄리를 틀고 있습니다. 물가가 더 치솟을 거란 공포가 번지면서 화폐 가치 폭락을 막으려는 본능이 명목금리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추가 인상론이 고개를 드는 까닭도 미쳐 날뛰는 시장금리의 폭주를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금리가 이 살인적인 높이에서 굳어버린다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 실종을 넘어 이자 부담을 못 이긴 급매물들이 쏟아지는 대폭락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은 우리가 목격했던 환율의 비이성적인 폭주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금리에 불을 지른 환율이라는 괴물이 이제는 기업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양쪽에서 조여오는 이 잔인한 협공 속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기업 부채와 금융권의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시한폭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6개월 내내 치솟은 환율 탓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재앙은 은행 장부 깊숙한 곳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RWA라고 불리는 위험 가중 자산입니다. 이 수치가 끌어오른다는 건 우리 경제의 돈줄이 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환율이 뛰면 가만히 있어도 달러 빚의 원화 환산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순식간에 망가져버립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수출 지원이나 해외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액의 외화를 끌어다 쓰는데 불행히도 외화 자산보다 갚아야 할 외화 부채가 훨씬 많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면 은행은 BIS 비율 방어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대출부터 강제로 잘라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돈맥경화와 기업 대출 절벽을 부르는 결정적인 트리거입니다. 실제로 5대 금융그룹의 위험 가중 자산 성적표를 까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위태로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KB금융이 무려 358조 원, 신한이 348조 원, 하나가 288조 원, 우리 236조 원, 농협까지 2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위험 가중 자산 총액이 1,449조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전 분기보다 무려 32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금융 시스템 엔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위험 자산이 15조 원에 육박하는 속도로 불어나는 마당에 은행이 리스크 높은 기업 대출을 늘려준다는 건 사실상 동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제 살 길 찾아 문을 닫기 시작하면 기술은 있어도 담보가 약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위험 가중치가 100%를 넘나드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해외 인프라 투자는 이제 은행들에게 수익원이 아니라 하루빨리 털어내고 싶은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라고 윽박질러도 생존 본능이 발동한 은행들은 대출 회수와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고환율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부르고 끝내는 기업의 생명줄까지 끊어버리는 파멸적인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증발하고 실직한 가게가 빚을 못 갚아 파산하는 잔혹한 도미노 게임은 이미 막이 올랐습니다. 환율이라는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안전핀들이 하나둘씩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과연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을까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소위 백약이 무효라 불리는 정부 대책의 처참한 실패와 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방어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처절합니다. 국민연금까지 총알바지로 내세우며 급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시장의 불길은 오히려 더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외환 스와프 규모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다시 650억 달러까지 늘리며 안간 힘을 썼지만 1480원이라는 저지선은 허무하게 뚫려버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환율 대란이라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정부의 이런 필사적인 몸부림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임시 금통위까지 긴급 소집해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해주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은행들이 외화 빚을 질 때 내는 비용을 깎아줄 테니 제발 빚을 내서라도 달러를 긁어 모아 달라는 정부의 애타는 호소나 다름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외환 당국이 시중은행에 외화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달러를 붙잡아두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사 곳간에 달러를 억지로 쌓아두게 하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빌려오는 조달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유인책도 현재의 공포심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은행들조차 몸을 사리는 건 이미 정책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정부의 조급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증권사들의 영업 현장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수료 혜택이나 현금 지급 이벤트를 내년 3월까지 강제로 셧다운시키며 서학 개미들의 자금 이탈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 방어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외환 당국의 탄약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방증입니다. 당국은 코스피의 신뢰도를 높여야 환율이 잡힌다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자본은 더 확실한 수익과 안전을 찾아 미련 없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작금의 상황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고갈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나 금리 격차 해소 같은 본질은 외면한 채 덤질식 처방만 남발하니 시장은 되려 정부의 조급함을 역이용해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곳간을 열어 달러를 풀면 외국인들은 땡큐를 외치며 그 달러를 챙겨 미국 시장으로 탈출합니다. 피같은 외환 보유고만 축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어선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외국인 큰손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자존심인 삼성전자마저 거센 매도 폭풍 속에서 맥없이 주저앉고 있는 현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배경과 그들이 던진 매물 폭탄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치명타를 날릴지 정밀 타격해보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 시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무려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며 탈출 러시를 감행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오라클 쇼크 같은 대외 악재 속에서 한국 증시는 그저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올 한 해를 통틀어 보면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은 처참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지난 닷새 중 하루를 빼고 연일 매도 우위였으며 금요일 단 하루에만 670만 주를 팔아치우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광기 어린 매도세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조차 이토록 처절하게 버림받는데 국장의 매력을 키워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과연 시장에 먹힐까요? 저는 회의적이다 못해 비관적입니다. 환율 안정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실력을 증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값입니다. 펀더멘털 없이 억지로 지수만 끌어올리려는 지금의 4천선 목표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외인이 달러를 싸들고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칩니다. 이는 결국 환율 급등과 금리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서민 경제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이 차가운 한파가 이제는 우리 자산의 마지막 보루인 집값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습니다. 주식은 손절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깔고 앉은 집은 얘기가 다릅니다. 환율과 증시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미친 금리가 집값을 어디까지 끌어내릴지 공포스럽습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환율, 금리, 그리고 부동산 대폭락이라는 이 잔혹한 삼각파도의 종착역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노는 변수가 아닙니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자산을 집어삼키기 위해 몸집을 키워온 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8.2%라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상단 10% 시대가 열린다는 전대미문의 공포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살인적인 고금리에도 집값이 버틸 거라는 기대는 태풍 앞에서 촛불이 꺼지지 않길 바라는 망상과 같습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이자가 원금을 갉아먹고 빚을 갚으려 또 빚을 내는 연쇄 부도가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참혹한 민낯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잡겠다고 덤빌 때가 아닙니다. 현금을 움켜쥐고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납작 엎드려야 할 인고의 시간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분들에겐 피말리는 고통이겠지만 지금이라도 가계부를 펼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생존 플랜을 짜야 합니다. 환율 1480원 선이 뚫리고 금리가 발작하는 지금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말고 숫자가 가리키는 냉혹한 진실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분석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주하기 고통스러운 우리 경제의 민낯을 이 긴 시간 동안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직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격려와 믿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